1970년대 말 서울 강남 한복판에 있는 초호화 빌딩 맨 꼭대기층. 임세경은 자신의 사무실 유리창 너머로 서울 전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48살의 나이에 국내 5대 그룹 중 하나인 세경그룹을 이끄는 여성 CEO로 그녀는 항상 구름 위에 있는 것 같았지요. 모든 것이 그녀의 발 아래 있었습니다. 사장님, 이사회 시간입니다. 비서의 목소리에 임세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은 그녀의 외동딸 이마늘이 이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날이었으니까요. 30살이 된 하늘은 미국 최고 명문대를 졸업하고 해외 컨설팅 회사에서 경력을 쌓은 뒤 귀국했습니다. 모든 면에서 완벽했죠. 하지만 임세경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하늘아, 사람을 보는 눈은 키워야 해. 특히 내 주변에는 항상 내 돈과 지위를 노리는 사람들이 많을 거야. 임세경이 자주 하는 말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부와 명예 속에서 자란 하늘은 진짜 세상과 사람의 마음을 모를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날 저녁 하늘은 어머니의 사무실로 불려갔습니다. 이사회는 어땠니? 임세경이 물었습니다. 말도 안 돼요. 다들 저를 어린애 다루듯 했어요. 하늘의 목소리에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임세경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하늘아, 내게 제안이 있어. 진짜 세상을 경험해 보는 건 어때? 3달 동안만. 내 모든 특권을 내려놓고. 하늘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내 고향 경상북도 안동의 작은 마을로 가서 살아보라는 거야. 아무도 널 모르는 곳에서 그저 평범한 청년으로 살아보는 거지. 진짜 사람들과 만나고 진짜 삶을 경험해봐. 그게 끝나면 내가 원하는 자리를 주마. 하늘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부사장직을요? 임세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절대 내 신분을 밝히면 안 돼. 그리고 3달 동안 내가 정한 일을 해야 해. 다음 날 아침 하늘은 구찌 가방 대신 낡은 배낭을 메고 서울역에 서 있었습니다. 안동행 기차를 기다리며 그녀는 처음으로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구름 위에서만 살았던 그녀가 이제 땅 위로 내려가는 것이었으니까요. 기차에서 내린 하늘은 어머니가 알려준 대로 시골 버스를 타고 1시간을 더 들어갔습니다. 한이마을이라는 간판이 보이자 그녀는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쏟아지는 햇빛에 눈을 찡그리며 주변을 둘러보니 옛날 교과서에서나 보던 초가집과 시골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고향이 이런 곳이었다니. 하늘은 중얼거렸습니다. 길을 걷는 동안 그녀는 호롱불이 켜진 재래식 가게와 흙담길을 지나쳤습니다. 어딘가 정겨우면서도 낯선 풍경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준비해둔 집은 마을 끝자락에 있었습니다. 낡은 한옥이었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죠. 집 앞에는 나이 지긋해 보이는 할머니가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서울에서 온 아가씨가 왔구나. 세경이 딸이라며?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하늘은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머니를 아세요? 그럼 우리 세경이는 이 마을에서 나고 자란 아이지. 내 어미가 공부 잘한다고 서울로 떠난 게 엊그제 같은데. 할머니의 말에 하늘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시골 출신이라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 소박한 마을이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너는 이제 여기서 뭐 할 거니? 하늘은 어머니의 지시대로 대답했습니다. 마을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거예요. 영어와 수학을. 아이고, 고마워라. 우리 마을 아이들은 서울 아이들처럼 학원 다닐 형편이 못 되거든. 어려운 집이 많아서 말이야. 그날 저녁
하늘은 재래식 화장실을 처음 경험했습니다. 똥통이 보이는 구멍 위에 앉아 용변을 봐야 한다는 사실에 그녀는 거의 울 뻔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따뜻한 물로 씻으려 했지만 보일러가 없어 찬물로 간단히 세수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하늘은 이불 속에서 떨며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저 여기 못 있겠어요. 화장실도 없고 온수도 안 나와요.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그게 진짜 세상이란다. 내가 자란 곳이기도 하지. 참고 견뎌봐. 3달만. 하늘은 한숨을 쉬며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특별한 환경에서 살아왔는지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이 이해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늘은 마을 초등학교로 향했습니다. 아이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고 하늘은 생각보다 가르치는 일이 재미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영어를 배우는 아이들의 열정적인 모습에 감동했죠.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하늘은 학교 운동장에서 아이들과 축구를 하고 있는 한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 남자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아이들과 어울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희 축구 좀 가르쳐 주세요. 아이들이 소리쳤고 하늘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그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로 오신 선생님이시죠? 저는 이 마을 청년회장 최준호라고 합니다. 하늘은 그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시골 사람치고는 세련된 말투와 옷차림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이마. 아니, 서하늘이라고 합니다. 서울에서 왔어요. 준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서울에서 이런 시골까지 오셨네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가요? 하늘은 당황했지만 이내 대답했습니다. 그냥 잠시 도시 생활에 지쳐서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합니다. 저도 서울에서 몇 년 살았거든요. 하지만 결국 고향으로 돌아왔죠. 그날 오후 준호는 하늘에게 마을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작은 저수지, 마을 뒷산, 그리고 주민들이 모이는 정자까지 둘러보았습니다. 준호는 각 장소마다 얽힌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하늘은 점점 마을에 대한 애정이 생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울에서는 뭐 하셨어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하늘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회사원이었어요. 평범한. 어떤 회사요? 그냥 작은 회사요. 하늘은 말을 돌렸습니다. 근데 준호 씨는 왜 서울에서 여기로 돌아오셨어요? 서울에서 더 많은 기회가 있을 텐데. 준호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가족 때문이죠.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돌봐드려야 했어요. 게다가 사실 서울 생활이 제게 맞지 않았어요. 경쟁과 스트레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 냄새가 나지 않았거든요. 하늘은 그의 말에 공감하면서도 어딘가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준호는 시골 청년이라기엔 너무 세련되고 지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투와 생각은 분명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 준호는 하늘을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내일 저녁에 마을 잔치가 있는데 오시겠어요? 새로 오신 선생님을 환영하는 자리이기도 해요. 하늘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이 낯선 마을에서 설렘을 느꼈습니다. 마을 잔치는 하늘의 예상보다 훨씬 화기애애했습니다. 주민들은 각자 집에서 만든 음식을 가져와 나누어 먹었고 아이들은 운동장을 뛰어다니며 놀았습니다. 노인들은 정자에 모여 예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아가씨, 이리 와서 막걸리 한 잔 해요. 할머니 한 분이 하늘을 불렀습니다. 하늘은 처음으로 막걸리를 맛보았습니다. 시큼한 맛이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곧 그 맛에 익숙해졌습니다. 할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그녀는 자신이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따뜻한 정을 느꼈습니다. 우리 시절에는 말이야, 먹고 살기가 정말 힘들었어. 보릿고개라고 들어봤니?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하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봄이 되면 양식이 떨어져서 보리가 익을 때까지 굶어야 했던 시절이지. 온 마을이 죽 한 그릇 나눠 먹고 산나물 뜯어 연명했단다. 근데 그때가 오히려 사람 사는 냄새가 났어. 서로 도와가며 살았으니까. 하늘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이 알던 세상과는 너무나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그때 준호가 다가왔습니다. 재미있게 지내세요? 하늘은 미소 지었습니다. 네, 생각보다 훨씬요. 할머니들의 이야기가 정말 흥미로워요. 준호는 하늘의 옆에 앉았습니다. 우리 마을은 가난했지만 사람들의 마음만큼은 부자였어요. 지금도 그렇고요.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어떤 청년이 다가와 준호에게 인사했습니다. 형, 오랜만이에요. 서울은 잘 다녀오셨어요? 준호는 약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응, 잘 다녀왔어. 청년은 하늘을 보며 말했습니다. 형이 서울에 자주 가는 거 아세요? 무슨 중요한 일이 있대요. 하늘은 호기심이 생겼지만 준호가 재빨리 화제를 바꾸었습니다. 하늘 씨, 우리 좀 걸을까요? 두 사람은 마을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고 하늘은 그 광경에 감탄했습니다. 서울에서는 별이 이렇게 보이지 않아요. 하늘이 말했습니다. 준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별빛을 가리니까요. 때로는 우리도 그래요. 너무 많은 불필요한 것들로 가득 차서 정작 중요한 것을 못 보고 살죠. 하늘은 그의 말에 깊은 공감을 느꼈습니다. 서울에서의 자신의 삶이 떠올랐습니다. 명품, 화려한 파티, 비싼 레스토랑.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느끼는 평화와 행복은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준호 씨는 정말 여기서 계속 살 생각인가요? 하늘이 물었습니다. 준호는 별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아직은 여기 있어야 할 이유가 있어요. 그의 모호한 대답에 하늘은 더 궁금해졌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하늘은 마을 생활에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하늘 씨, 마을 생활은 어때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하늘은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상하게도 행복해요. 서울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평화로움이랄까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서울에서 일할 때는 항상 무언가에 쫓기는 느낌이었죠. 여기서는 비록 물질적으로는 부족하지만 마음은 더 풍요로워요. 준호 씨는 서울에서 뭘 하셨어요? 아직 제대로 말씀해주지 않으셨잖아요. 하늘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준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대기업에서 일했어요. 좋은 직장이었죠. 하지만 제 마음이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하늘은 놀랐습니다. 대기업이요? 그럼 왜? 돈이 전부는 아니니까요. 준호가 말을 자르며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마을 협동조합에서 일하고 있어요. 우리 마을 농산물을 직접 판매하는 일이죠. 비록 수입은 적지만 보람은 더 커요. 그날 저녁 준호는 하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준호의 집은 하늘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현대적이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책장에는 경영, 경제, 철학 서적이 가득했고 벽에는 세계 각국의 여행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와, 생각보다 집이 멋있네요.
하늘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준호는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며 웃었습니다. 제 취향대로 꾸민 거예요. 시골에 산다고 해서 다 초가집에 사는 건 아니니까요. 식사를 하며 두 사람은 더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준호는 하늘에게 자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마을을 발전시키고 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 그의 목표였습니다. 가끔은 내가 미친 건가 싶어요. 좋은 직장, 좋은 연봉을 포기하고 이런 시골에서 무모한 꿈을 꾸다니. 준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늘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용기 있는 결정이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용기가 없었어요. 2달이 지났을 때 마을에 큰 비가 내렸습니다. 하루 종일 쏟아지는 비로 마을 앞 개울이 범람하기 시작했고 몇몇 집은 물에 잠길 위험에 처했습니다. 모두 모여서 모래주머니를 쌓읍시다. 준호가 마을 방송을 통해 외쳤습니다. 하늘은 망설임 없이 비를 맞으며 주민들과 함께 모래주머니를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진흙탕이 된 땅, 차가운 비, 무거운 모래주머니. 그녀가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힘든 상황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마음은 충만했습니다. 모두가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작업 중 갑자기 급류에 휩쓸린 어린아이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망설임 없이 준호가 물에 뛰어들었고 하늘은 숨을 죽이며 지켜보았습니다. 준호는 아이를 구해 안전하게 데려왔지만 그 과정에서 다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준호 씨, 괜찮아요? 하늘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호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다리만 좀 다쳤어요. 마을 의사가 준호를 진찰한 후 급히 도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늘은 망설임 없이 함께 가겠다고 했고 두 사람은 구급차에 실려 안동 종합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서 하늘은 처음으로 자신의 특권을 사용했습니다. 그녀는 비서에게 전화해 최고의 의사를 불러오게 했고 준호가 VIP 병실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놀란 표정으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이런 특실에. 그리고 어제 온 의사는 분명 서울대병원 교수라고 하던데. 하늘은 당황했습니다. 그녀의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최 회장님, 서울에서 전화 왔습니다. 준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하늘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최 회장님이라니? 간호사가 나간 후 병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하늘과 준호는 서로를 바라보았고 둘 다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최 회장님이라고요? 마침내 하늘이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 씨가 회장님이라니 무슨 말이죠? 준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 제가 최준호가 아니라 최태준이에요. 최태그룹 회장입니다. 하늘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최태그룹은 세경그룹의 경쟁사로 국내 3대 그룹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최태준은 그 회장. 하늘은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왜? 어째서 그런 거짓말을? 당신은요? 준호, 아니 태준이 되물었습니다. 당신도 뭔가 숨기고 있지 않나요? 어떻게 평범한 시골 선생님이 이런 특실을 예약하고 서울대병원 교수를 부를 수 있죠? 하늘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저는 세경그룹 임세경 회장의 딸입니다. 이마늘이에요. 태준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세경그룹 임세경의 딸이라고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이유로 거짓 정체를 숨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째서 마을에 온 거예요? 하늘이 물었습니다.
태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마을 개발 프로젝트를 위해서였어요. 처음에는 그냥 회사 일로 왔죠. 하지만 마을 사람들을 알게 되면서 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들의 삶, 그들의 행복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개발이 아닌 보존과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하늘은 태준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제안으로 왔어요. 진짜 세상을 경험해 보라고. 3달 동안 정체를 숨기고 살아보라고 했죠. 태주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둘 다 거짓말쟁이네요. 하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여기서의 삶이 더 진실되게 느껴져요. 마을 사람들과 함께할 때, 아이들을 가르칠 때, 그리고 당신과 함께 있을 때, 태준의 눈에 감동의 빛이 번졌습니다. 나도 그래요. 처음으로 가면을 벗어던진 것 같았어요. 그냥 준호로 살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그들 사이에는 더 이상 거짓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태주는 퇴원했고 두 사람은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마을 어른들이 준호, 아니 태준이 최태그룹 회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다들 속였다고 화가 나 있어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특히 당신을 진심으로 대했던 사람들이 더 상처받았어요. 태주는 깊은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모두에게 사과하고 싶습니다. 마을회관에 모두 모여주실 수 있나요?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이 회관에 모였습니다. 태주는 그들 앞에 서서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사업을 위해 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알게 되면서 제 마음이 바뀌었어요.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진심. 그것이 제게 큰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마을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의 가치를 보존하면서 함께 성장할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냈지만 태준의 진심이 전해지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하늘도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도 여러분께 사과드리고 싶어요. 저는 세경그룹 회장의 딸 이마늘입니다. 저도 거짓말을 했어요. 하지만 이곳에서 보낸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진실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께 배운 것들, 경험한 것들, 그것은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의 고백에 놀랐지만 차츰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두 사람이 진심으로 마을을 위하는 마음을 보여주자 그들의 용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3달이 끝나갈 무렵 임세경이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딸에게서 모든 이야기를 들은 그녀는 직접 상황을 보기 위해 온 것입니다. 생각보다 평화로운 곳이네. 임세경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결정했어요. 하늘이 말했습니다. 부사장직은 사양할게요. 대신 회사의 사회공헌팀을 맡고 싶어요. 시골 마을들과 함께 성장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싶어요. 임세경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짓더니 이내 미소 지었습니다. 내 진심이 느껴지는구나. 좋아, 내 뜻대로 해봐.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은 하늘과 태준을 위한 작별 파티를 열었습니다. 모두가 음식을 가져오고 술을 나누며 하루를 즐겼습니다. 아이들은 하늘에게 손수 만든 카드를 건네며 울먹였고 노인들은 태준에게 건강을 챙기라고 당부했습니다.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태준이 갑자기 마이크를 집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잠시만 주목해 주세요.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향했습니다. 태준은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늘 씨, 우리는 거짓으로 만났지만 우리의 감정만큼은 진실이었습니다. 이제 서울로 돌아가면 우리는 또다시 바쁜 일상에 휩싸이겠지요. 하지만 이곳에서의 추억,
우리가 함께한 시간은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하늘 씨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태주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하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마늘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하늘은 충격과 기쁨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임세경도 미소를 지으며 지켜보았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하늘이 대답했습니다. 1년 후 하늘과 태주는 한이마을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화려한 호텔이 아닌 마을 뒷산에서 소박하게 진행된 결혼식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진실된 시간이었습니다. 결혼식 피로연에서 임세경은 건배사를 했습니다. 진정한 부는 은행 계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내 딸이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태준도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두 회사의 경쟁이 아닌 협력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이 마을에서부터입니다. 하늘과 태주는 서울에서의 바쁜 일상 속에서도 매달 한 번씩 한이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마을 학교를 새롭게 지었고 협동조합을 설립해 마을 농산물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도록 했습니다. 그들이 찾은 진정한 부는 돈이나 권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서로의 진심을 알아보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랑과 사람들 사이의 따뜻한 정이었습니다. 구름 위에서만 살았던 하늘이 땅으로 내려와 찾은 진정한 행복, 그것이야말로 그 어떤 재산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 마을 뒷산에 올라 별을 바라보며 하늘과 태주는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거짓 없이 진실된 삶을 살 수 있겠죠? 하늘이 물었습니다. 태주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우리의 진심이 만들어낸 행복한 결말이니까요. 그리고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전해지는 아름다운 전설이 되었습니다.